GPU는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인 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세계의 기술 지형을 바꿨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쟁. 미국이 주도했고 모든 시선은 GPU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조차 낯선 기술 HBM3. 겉으로는 단순한 메모리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한 미국의 엔지니어가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은 그때 보았습니다. 실패 위에 기술을 쌓는 한국 사람들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본사에서 GPU 설계팀을 이끌고 있어요. 인공지능 혁명의 최전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업계 뉴스를 훑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발 보도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HBM3라는 이름이었어요.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 제품의 2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다 멈췄어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대역폭, 전력 효율, 적층 기술. 인상적인 수치들이었죠. 하지만 제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늘 이랬어요. 빠르고 정밀하지만 그뿐이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곳에서 진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메모리가 아니라 GPU였어요. 계산의 속도, 알고리즘의 효율, 그게 전부였죠. 메모리는 단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빨라도 본질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기사를 닫았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제조업 국가지만 혁신은 미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보낸 샘플 칩의 성능 검증 요청서였어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실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상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확인해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여겼죠. 결과는 이미 뻔했어요.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보고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지하 연구실로 내려갔어요. 테스트 장비들이 늘어선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마디만 한 크기였죠. 저는 케이스를 열고 칩을 꺼냈습니다. 표면이 매끈했어요.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현미경 아래 놓고 들여다봤어요. 회로 패턴이 정교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한국 기업들의 제조 기술은 인정할 만했어요. 첫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측정이었어요. 시스템을 가동하자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초당 전송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곧 결과가 나왔습니다. 640GB. 스펙시트에 적힌 수치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합격이었어요. 하지만 놀랍진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은 지키니까요. 다음은 발열 테스트였습니다. 이게 진짜 관건이었어요. 반도체는 빠를수록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오르면 성능이 떨어지죠. 아무리 빨라도 열을 감당 못하면 쓸모없었어요. 부하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40도, 50도, 60도. 온도계 숫자가 올라갔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70도를 넘었어요. 보통은 이쯤에서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온도 상승이 멈췄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75도에서 정지했습니다.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성능 저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장비를 껐다 다시 켰습니다. 처음부터 반복했어요.
같은 절차, 같은 조건.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75도에서 멈췄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턱을 괴었습니다. 됐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열 분산 설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종이 위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구현하려면 수백 번은 실패해야 했죠. 며칠간 다른 테스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전력 효율, 신호 안정성, 내구성, 모든 항목을 점검했어요.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죠.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우수하다? 탁월하다? 어떤 단어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물었죠. 한국 샘플 어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별일 아니라는 듯 나갔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놀라웠는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몰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을까요? 아니면 기존 기술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구 논문들을 읽었어요. 특허 문서도 뒤졌습니다. 자료는 많았지만 핵심은 감춰져 있었어요. 검색하다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 다큐멘터리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건물이 나왔어요. 클린룸 내부였습니다. 흰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한 엔지니어를 비췄습니다.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그 장면을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어요. 집념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확신이었을까요?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런 눈으로 일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일주일 뒤 본사에서 또 다른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 제품이었어요. 저는 같은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어요. 아니, 어떤 부분은 더 나았습니다. 보고서에 숫자를 적으며 손이 멈췄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같은 수준이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건물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GPU가 정말 전부일까? 메모리는 정말 부속품일까? 미국이 정말 모든 걸 선도하고 있을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릴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은 짧게 썼어요. 한국의 HBM3 기술은 양산 가능하며 성능은 기대치를 충족한다. 협력을 권장한다. 파일을 저장하고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숫자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너머에 뭔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현미경 앞에 앉아 있을까? 무엇을 찾고 있을까? 왜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GPU가 중심이라는 것을.
미국이 혁신의 주체라는 것을, 한국은 훌륭한 제조자지만 창조자는 아니라는 것을.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본사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SK 하이닉스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HBM3 개발 과정을 검증하라는 것.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확인하겠다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에요. 공항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천으로 향했죠. 고층 건물들, 한글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날카로워 보였어요. SK 하이닉스 본사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김 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다고.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작은 4년 전이었습니다. 2번째 시도. 저는 멈춰서 김 부장을 봤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74번째에 성공했다고.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테이블에 자료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HBM3 개발 일지였습니다. 저는 앉아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첫 시제품 개발 실패. 10문제. 신호 왜곡. 3번째, 4번째, 5번째. 페이지를 넘길수록 실패 기록이 쌓여갔어요. 73번 실패했다고. 목소리에 자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죠. 73번. 미국이라면 10번쯤 실패하면 프로젝트를 접었을 겁니다. 20번이면 예산이 끊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73번을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클린룸으로 갔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쳤어요. 문이 열리자 하얀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한 장비 앞에서 멈췄어요. 적층 공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층을 쌓는 작업이라고.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온도, 압력, 시간. 모든 게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조정이었죠. 소수점 둘째 자리 숫자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라면 지루해서 못 견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샘플 칩들이 줄지어 장비에 장착돼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죠.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불량이었습니다. 그는 샘플을 빼냈어요.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옆 상자에 넣었죠.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실망도 좌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샘플을 꺼내 장착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30분간 지켜봤습니다. 그 사이 불량이 7번 나왔어요. 그는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확인하고 분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의 손끝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 부장과 마주 앉았죠.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그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놀랍다고.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실패에 익숙하다고. 실패가 일상이라고.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연구실로 갔어요. 여기서는 다음 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HBM4라는 이름이었죠.
아직 시제품도 없었어요. 설계 단계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어요. 수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뭔가 계산하고 있었죠. 옆에 다른 연구원 2명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토론이 오갔습니다.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진지함은 느껴졌어요. 한 연구원이 수식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다른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지우고 다시 썼죠. 이 과정이 10분간 반복됐어요. 저는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치지 않는 걸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들의 표정엔 짜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몰입해 있었어요.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내일은 장기 테스트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모니터를 응시하던 엔지니어, 불량품을 분류하던 손길,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하던 연구원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뢰성 테스트 연구실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극한 조건에서 칩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고온, 저온, 고압, 모든 환경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한 장비 앞에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경과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60시간. 이틀 반이었죠. 저는 김 부장에게 물었어요. 언제 시작한 거냐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 엔지니어가 시작했다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놀랐어요. 이틀 반을 한자리에서요. 교대는 안 하나요?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시작한 테스트는 본인이 끝까지 본다고. 그게 원칙이라고. 책임감이라고. 저는 그 엔지니어를 다시 봤어요.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점심을 먹고 다시 갔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70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화면에 합격 표시가 떴어요. 그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리고는 옆 동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한다는 듯.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성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작이었죠. 한 문제를 풀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개발회의에 참관했어요. 차세대 제품 논의였습니다. 1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한 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속도를 30% 높여야 한다고. 전력 소비는 20% 줄여야 한다고.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물었습니다. 가능한 목표냐고. 팀장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1년 뒤엔 가능할 거라고. 연구원이 또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냐고. 팀장이 말했어요. 아직 없다고. 하지만 찾을 거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방법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침묵 속에 집중, 실패 앞에 담담함, 불가능 앞에 확신.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이륙을 기다렸죠.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도로들이, 사람들이 멀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기술력이 뛰어나다? 생산 체계가 안정적이다? 그런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3 기술은 검증됐다. 협력을 적극 권장한다. 그들의 개발 문화는 배울 가치가 있다. 마지막 문장이 손가락 끝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여전히 말로 담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침묵, 그들의 끈기. 어떤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GPU가 중심이라는 것을, 미국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믿음 아래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침묵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던 눈빛, 불량품을 분류하던 손길. 어느 날 저녁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차세대 GPU 설계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설계는 기존보다 40% 빠르다고. 전력 효율도 개선됐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발표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테스트는 몇 번 했을까? 실패는 몇 번 겪었을까? 72시간 연속 테스트는 했을까? 회의가 끝나고 동료가 물었어요. 괜찮냐고. 표정이 안 좋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봤습니다. 한 장에서 멈췄어요. 화이트보드 앞에 선 연구원이었습니다. 수식이 빼곡했죠.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밤을 새웠을까요?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계속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겠다고. 본사에 요청서를 냈어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일주일 뒤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연구소에 도착해 출입증을 받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연구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4명의 연구원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토론 중이었죠. 저는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한 연구원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반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논리로만 부딪히고 있었죠.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었어요. 다음 날 테스트 연구실에 갔습니다. 같은 장비 앞에 다른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48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물었어요. 언제 끝나냐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96시간은 돌려야 한다고. 나흘이었어요. 왜 그렇게 오래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실제 사용 환경을 재현하는 거라고. 고객이 나흘 연속 쓸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4시간이면 충분했거든요. 기준이 달랐어요. 그날 오후 개발 회의에 참관했습니다. HBM4 프로젝트였어요. 차세대 제품. 회의실에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팀장이 목표를 설명했어요. 속도는 50% 빠르게. 전력 소비는 30% 낮게. 출시는 2년 뒤?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가능한 목표냐고. 팀장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다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 팀장이 말했어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고.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에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각오의 침묵이었죠. 회의 후 저는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믿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능성을 따졌어요. 성공 확률을 계산했죠.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연구동에 남았습니다. 대부분 퇴근했지만 몇몇 연구실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들여다봤습니다. 한 연구실에 2명이 남아 있었어요. 다른 연구실엔 1명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식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있었죠. 왜 남아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답은 하나였어요. 스스로 원해서, 완성하고 싶어서.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뒤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돌아봤습니다. 연구동 3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차에 앉아 그 불빛을 봤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혼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클린룸에 갔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한 작업자가 현미경으로 칩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나자 그가 한 칩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각도로 돌려봤어요. 그리고 불량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뭐가 문제였냐고.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에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성능엔 영향 없을 거라고. 하지만 기준을 통과 못한다고. 성능에 문제 없으면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기준은 기준이라고. 미국이라면 통과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 테이블은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일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오후에 다시 테스트 연구실로 갔습니다. 어제 봤던 엔지니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60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화면을 봤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그가 물을 마셨어요. 저도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빠르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것. 끝까지 지켜보는 것. 저녁이 됐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어요. 96시간. 나흘이었습니다. 화면에 합격 표시가 떴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그가 웃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이게 자기 일이라고. 마지막 날 연구소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연구실을, 클린룸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이번엔 달라 보였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무엇을 배웠을까 생각했어요. 기술을 배웠을까? 아니었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흘 밤낮을 지키던 끈기. 보이지 않는 스크래치까지 걸러내던 손길.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불빛. 저는 그들의 손끝에서 기술이 아니라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의 확신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책상에 보고서가 열려 있었어요. 빈 문서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 GPU 발표였어요. 기존보다 60% 빠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테스트는 얼마나 했냐고. 24시간 연속 가동을 통과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나흘 연속은요? 발표자가 웃었습니다. 그건 과하다고. 회의가 끝나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고서는 언제 완성되냐고 물었습니다. 곧 올리겠다고 답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기댔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밤늦게 켜진 연구동 창문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 누군가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태도였어요. 미국은 빨랐습니다. 효율적이었죠. 실패는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갔어요. 실패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내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술 평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태도에 대해, 끈기에 대해.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경영진이 원하는 건 숫자였거든요. 저는 지우기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끝까지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성을 향한 집념, 실패를 품는 용기, 보이지 않는 기준을 지키는 자세.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권장한다. 그들의 기술은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정신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결론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것이라고.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경영진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데이터는 첨부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며칠 뒤 경영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안건이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문이 열렸어요. 상사가 나왔습니다. 협력이 승인됐다고 했어요. 제 보고서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담당자들이 왔어요. 김 부장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뭘 썼냐고. 저는 답했어요. 당신들 이야기라고. 당신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라고.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평소대로 일했을 뿐인데. 저는 말했어요. 그게 특별한 거라고.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썼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사람이다. 한국에서 그걸 봤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만했다.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다. GPU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두뇌가 아무리 빨라도 기억이 없으면 쓸모없다. 다음 날 출근길에 평소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공원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모니터를 켰습니다. 메일이 50통이 와 있었어요. 회의 요청, 보고서 검토, 긴급 안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급할까 생각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흘 밤낮 테스트하는 것만큼 급할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다들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다녀온 후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배웠다고. 중요한 걸 배웠다고. 저녁에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협력건이었어요. 수치를 봤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과정을 생각했어요.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쳤을까? 몇 명이 밤을 샜을까?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잠시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옆 차선 운전자가 핸들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었죠.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출장 이후 쓴 메모들을 읽었어요. 제 생각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기술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사람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읽었습니다. GPU는 미국이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은 건 한국의 메모리다. 기억 없는 두뇌는 텅 빈 상자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GPU는 미국이 만들었지만 그 기억을 완성시킨 것은 한국의 손이었습니다. 기술은 전해질 수 있었지만 정신은 결코 복사되지 않는다는 걸요.